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이면 좀 경건한 마음이 듭니다. 일요일, 글쎄요,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요? 지금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아직 깜깜합니다만 이제 일찍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머릿속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쟁점이고 무엇이 핵심이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뭐 등등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의도 용산 뭐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내막을 핵심 요점 정리를 해서 마음을 좀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뭐 다층적으로 다각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이럴 때는 딱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시각으로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딱 한 사람. 그렇다면 그 딱 한 사람 누가 적당할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마 그 중동에 가 있지만 그리고 곧 스위스에 이제 가게 되겠지만 마음속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실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두겠는가? 첫 번째, 나경원. 두 번째, 이재명. 세 번째, 김정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김정은부터 볼까요? 김정은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딱 정리를 했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선언 세 가지. 첫 번째, 김정은 함부로 나대지 마. 나는 이전 대통령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100배, 1000배 응징보복하겠다.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뭐 2배, 3배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최대치라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00배, 1000배. 조선시대, 삼국시대 통틀어서 고려시대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국가 원수가 임금이 누군가가 아무튼 우리 땅을 넘보는 쪽을 향해서 1000배 응징보복하겠다는 말 처음 해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실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다는 반증인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두 번째 안보 선언은 우리 핵무장 하겠다. 뭐 우리가 꼭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은 우리는 핵무장, 자체적인 핵 보유 서슴지 않겠다. 진작 했어야 되는 말이죠. 진작. 이 앞선 정권에서. 이건 원론적으로 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위, 우리의 안보, 우리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에는 NPT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안보 선언은 문재인이 해왔던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위장 평화다라고 확실하게 규정한 겁니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실합니다. 호호호호 이러면서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프랑스에 가서도 마크롱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창피는 다 당하고 다니고 거짓말로 드러났고 무엇보다 핵 보유를 포기하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김정은은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김정은 안보 이 문제는 일단은 이제 김정은 쪽으로 공을 넘긴 거죠. 희한하게도 그 말이 있은 다음에 김정은이 크게 충격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김정은이 신년사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신년사가 없습니다. 오늘이 1월 15일. 이제 신년사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침묵과 김정은의 충격과 그 다음에 신년사가 사라져버린 이런 국면이 지금 그쪽에는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꾸로 되짚어서 올라가 본다면 두 번째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뭐 이재명은 대통령이 신경 쓸 필요 없죠. 신경 쓸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재명은 자꾸만 대통령을 건드립니다. 뭐 만나자, 영수회담 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국면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1대1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1대1로. 뭐 여기도 한 갈래, 저기도 한 갈래, 이렇게 여러 가지 국면에서 다층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프레임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몸무게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등하게 만들어 놓고 정치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런 말을 자꾸 써가면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꺼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시비를 붙고 만나자커니 말자커니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주말에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여기저기 있었다고 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촛불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불타오르는 촛불입니까? 꺼져가는 촛불입니까? 이재명의 촛불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재명의 촛불에도 확실하게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편에게 침뱉지 마라. 우리끼리 싸우면 이적행위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 얼굴을 향해서 침뱉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편끼리 침뱉지 마라. 이거 뭔 뜻이야? 친명계 내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드디어 이재명에게 그쯤 됐다 이제 내려오시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힘들게 하지 말고 내려오지. 이러다가 우리 총선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 제발 좀 내려오지. 우리가 꼭 끄집어 내려야 내려올 테야. 자진해서 내려오면 좀 좋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뱉지 마라. 그러면 이적행위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 그러고 있는데요. 이재명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것은 당헌 80조입니다. 제1항.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놓는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정치 탄압이다 어쩌고 하면은 뭐 그것을 뭐 당무위원회에서 다시 뭐 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이거든요. 따라서 이재명이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지금 기소가 하나 돼 있는데 그건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건 변호사비 대납 뭐 의혹으로 기소가 되건 이 부정부패 쪽으로 기소가 되면은 이제 바로 당헌 80조 제1항이 이재명에 딱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무위원회 열자고 하기가 민망한 겁니다. 왜? 보고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이거든요. 본인 머리를 본인이 깎아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 그거를 제가 약간 희화해서 몇 가지 그 이재명의 발언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몰랐다.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김문기 나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 그런 아랫사람까지 다 기억하냐. 첫 번째는 몰랐다. 딱 잡아떼기. 이게 몰랐답니다. 두 번째는 기억 안 난다. 야, 내가 컴퓨터니? 그런 거 다 기억하게. 세 번째는 깜짝 놀란 척하기 이런 겁니다. 성남FC 기부금 의혹 사건 이것을 봤을 때 이제 가령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이쪽에서는 성남시 쪽의 요구사항이라는 문건을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용도를 변경하고 뭐 용적률을 좀 높이고 뭐 신청사를 짓도록 좀 허락을 받고 싶은데 성남시가 요구사항을 우리한테 해왔어.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은 우리들의 민원을 들어주겠다고. 암암리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이것을 이재명이가 성남지청에 들어가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뜩 내밀은 겁니다. 성남시 요구사항.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깜짝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진상이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이재명의 이 생존 전략. 이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물귀신 작전.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그 축구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축구단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후원금 받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인천시장도 인천 축구단이 후원금 받았어. 왜 나만 갖고 그래? 경남지사가 받았던 인천지사가 받았던 인천시장이 받았던 그 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후원금이에요. 순수한 광고비. 그런데 성남FC에 들어온 6개 기업의 후원금은 그거는 뇌물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지금 요건이. 그 다음에 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더 심화되고 확대된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1월 17일 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급격 귀국을 하잖아요. 이재명한테는 저승사자가 될 겁니다. 저승사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과 당시 경기도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를 속속들이 증거문을 갖고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성태인 겁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 대북 의혹, 대북 뇌물 전달 사건, 대북 사건, 대북 접촉 사건, 대북 사업,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가 그랬거든요. 검찰에 가서 밝힐 것은 다 밝히겠다. 그런데 이재명은 김성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딱 방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김성태가 뭐라고 하건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이다. 검찰 쪽에서 이제 뉴스 취재가 돼가지고 몇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번 화요일부터 말이죠. 나는 말했지. 김성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이런 발뺌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정아 수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아이고, 이재명 대표는 불리해지면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사람이다. 거짓말이 일상인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꿈자리가 사나울 것이고 꿈속에서 저승사자 옷을 입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람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저승사자 옷을 입고 나타날 거고 김만배도 저승사자 옷을 입고 나타날 거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저승사자 옷을 입고 나타날 거고
그럴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재판 거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조선일보에 단독 보도가 되고 있지요. 권순일 대법관에게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두 가지 사건을 뒤집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형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했다는 혐의. 또 하나는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그 지정 문제와 관련된 민사소송, 그것도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이재명이 처해 있는 거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따끈따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나경원 사태, 나경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나경원을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하는 유튜브에도 뭐 여러 번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속마음을 좀 짐작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나경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은 지금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모양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건지. 나경원 전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나의 지분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국민의힘 중앙정치에 나는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고 내 몫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뭐 당대표 후보로 이렇게 어깨를 견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기현이가 중앙정치에 언제부터 들어온 사람인데, 안철수는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야. 적자 중에 적자. 나경원 의원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있기까지 공헌도로 따져봐. 나 이길 사람 있어? 나는 국민의힘에서 뼈가 굵은 중진이야. 지분도 있어.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 생각으로 이럴 겁니다. 왠지 꼭 등산을 하다가 그만둔 그런 일이 자꾸 쌓여 있는 겁니다. 등산을 했으면 정상을 밟아야 되는데 그 정상을 밟지 못하고 중간에 꼭 그만뒀습니다. 모든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저희 기자들끼리는 많이 하거든요. 서울시장이 됐으면 서울시장, 뭐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 뭐 예비 경선이 됐으면 예비 경선, 국회의원이 됐으면 뭐 국회의원. 아무튼 선거가 있으면 출마를 하는데 그때마다 떨어집니다. 뭐 본인 개인적으로는 불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등산만 하면 중간에 꼭 비가 옵니다. 그래서 꼭 중간에 내려옵니다. 어떨 때는 본인이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데 산악회에서 막 등 떠밀어가지고 또 출마할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억울하지요. 내가 정말 비도 안 오고 화창한 날씨에 내 실력을 가지고 상대편하고 함께 내가 등반대에 나가서 그렇게 진 적은 한 번도 없어. 뭔가 항상 천재지변이 외부에서부터 있어가지고 말이야. 뜻하지 않게 나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나의 정치적 역량과는 관계없이 그 선거가 항상 패배로 끝났던 거야 라는 생각을 나경원 의원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냥 오해는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여성이시고 그다음 미모도 출중하시고 그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학벌도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그다음에 말도 잘하고 이제 그것을 나경원 의원의 라이벌 쪽에서는 이미지 정치한다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나의 경쟁력이지.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나경원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이 찬스라고 보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지. 그 다음에 룰이 바뀌어서
원래는 7대3, 일반 여론 30, 그 다음에 당원 의원 70 이렇게 되는 걸 모조리 당원 의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 30% 안팎의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이번이야말로 내가 당권을 줄 수 있고, 이번 당권은 그 어느 때 당권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년 2024년 4월 총선을 총괄 지휘를 하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뭐다? 아, 그 다음은 대권이지요. 이제 이런 생각을 나경원 의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못해서 자, 이번 가을에도 수학여행은 없었던 걸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량권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수학여행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학년 일반 반장인 나경원 학생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끼리 갔다 오자 이래버린 겁니다. 출산하는 거에 맞춰서 빚을 탕감해 주자. 대통령실 대통령 이쪽하고 충분한 사전 이 교감도 하지 않고 관련 부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딱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이유겠습니까? 뭔가가 그 전부터 불씨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거지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윤석열 교장 선생님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수학여행 안 가기로 했는데 아니 저 3학년 일반 저 반장 아이가 계속 수학여행 얘기하네. 이렇게 이제 이게 표면화된 겁니다. 그러자 나경원 학생이 자퇴해서 저 이 학교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교장 선생님이 자퇴? 아, 그렇게는 안 되겠어. 퇴학 처분, 강제 퇴학 명령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 자신의 몫이 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되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런저런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기대치가. 핵심 장관 자리. 예를 들면 말이죠. 핵심 장관 자리. 그러니까 그 핵심 장관, 예를 들면 외교장관, 법무장관, 문체부 장관,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존재감이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노령화 사회위원회 저출산 노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자 들어가는 부위원장 기후대사 말고 핵심 장관 자리 혹은 부총리 why not 총리 국무총리 이제 그런 의견을 국무총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했다고 그래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 다 부인하는 말이긴 하지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고 있으면 어른이 알아서 해줄 텐데 자꾸만 얘기가 들려오네.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고 기후대사도 맡겨주고 이제 이랬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개각이 있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의 뜻이 그러다면 그때 내각에 입각하는 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나경원 의원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로지 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24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든 개각을 하든 그 무엇이 됐든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 one for all, all for one, one for all, all for one, 이 삼총사처럼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원팀 결사체, 이걸 꾸려야 되거든요. 당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당 정의.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조직의 장을 하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과 충성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능력과 팀 스피릿, 조직을 위해서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팀 스피릿, 능력. 두 개가 다 있어야죠. 그러나 둘 중에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팀 스피릿입니다. 팀 스피릿. 어떻게 보면 능력은 거기서 거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팀 스피릿. 반드시 총선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자기 몸 전체를 다 던지는, 오체투지하는 그 열정은,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자 하는 그 힘, 구심력. 이 사람은 원심력이 강한 사람인지 구심력이 강한 사람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원팀에 관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는 김기현, 사무총장은 장제원, 김장연대, 원내대표는 주호영, 정진석 고문. 예를 들면 말이죠. 안철수는 나중에 내각의 중요한 자리, 핵심 자리, 혹은 부총리나 총리급의 그 핵심 자리. 이런 식의 원팀에 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원팀 구상하고 있는 그 조직도에 나경원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자 이준석은 그랬네요. 장제원한테 사무총장 호소인이다. 호소인이라는 말은 비아냥 거릴 때 이제 쓰는 말이죠. 성피의 호소인 이런 말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 말이 연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은 그런 쪽을 향해서 한 줌 남은 반윤 세력이다 그랬더니, 또 이준석 쪽 사람이죠. 허은하 의원이 오만한 낙인 찍기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이제 스위스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나경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떠나기 전에 그냥 전격적으로 해임 발표를 해가지고 나경원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보면은 참 전광석화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요일 아침 새벽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때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리, 김정은 말씀드렸고, 이재명 말씀드렸고, 나경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일요일 하루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